자,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자, 동그란 4번의 입주자 대표의 임원의 선출 등인데, 자, 선출자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의인 규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 회의에는 자, 대통령령으로 지원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 그럼 임원의 구성원들은 회장, 감사 및 이사로 구성한대요. 이때 나중에 얘도 키워드가 됩니다. 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임차인 대표 회의란 게 있어요. 임차인 대표 회의는 임원이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돼. 거긴 이사가 없고 부회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입대인은요, 부회장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누가 들어간다? 이사. 그럼 앞으로 입주자 대표 임원의 구성한 게 부회장이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임원은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에다 의무 준다는 거야. 그럼 대통령령, 시행령을 지금부터 떠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올해 신설된 게 있어요. 신설된 거. 자, 님번 보고 합니다. 의 기억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선거구에 입주자인 동별자 후보자였을 때는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칙은 사용자는 될 수 없지만 그 선거구에 입주자인 동별자 후보자 없을 때는 사용자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 됐다는 거지. 그자는 회장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은 될 수 없다? 회장. 근데 이거에 또 예외가 또 있어.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근데 동별 대표자에서 입주자인 동별자가 자 회장의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나왔다는 얘기야. 근데 사용자도 동별자 대표자 회장이 될 수 있는 거야. 다만 사전에 전체 입주자 얼마에 과반수의 서면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엄청 복잡해요. 내년도 4월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용자인 동별대표자는 원칙은 회장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임원의 세부적인 구성이에요. 자, 입주자 대표 회의는 다음에 임원을 두어야 한다. 첫 번째 회장 1명 당연하겠죠.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한 거야. 근데 이게 개정된 거예요. 예전에는 감사가 1명 이상이고 이사가 2명 이상 있거든. 그 당시 이걸 바꿔놨어. 그럼 앞으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 자, 감사는 몇 명 이상? 이사는 1명 이상 된 거야. 그럼 임원도 최소 인원수는 4명이 되는 거지. 그럼 하나의 주택단지에 4명의 동별 대표자로 입대가 구성이 됐어요. 그럼 4명이 다 임원이 돼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감사가 몇 명이고 이사가 몇 명이냐 이게 키워드가 돼. 이상이라겠죠? 그럼 최소 인원수를 제시한 거고 세부적인 인원수는 내용단지 관리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거야. 뭘로 정해라?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서 지금부터 선출 절차 들어간대요. 선출인데 세대수를 구분합니다. 500세대를 기준합니다. 몇 세대? 500세대. 근데 공주법에서는 대부분 세대수를 구분할 땐 대부분 500세대를 다 원칙 잡아. 몇 세대? 500세대. 근데 딱 한 군데만 300세대 구분이 나와요. 나중에 이따 나올 거지만 외부 회계감사만 우리가 300세대 기준이고 나머지는 500세대 기준하는 거야. 그래서 이 500이라는 숫자가 주관식 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임원의 선출 방법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얘는 객관식보다는 주로 주관식 중에 우리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세대수는 몇 세대를 구분한다? 500세대 이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 약속을 하고 갈 거예요. 지금부터 임원을 선출할 때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제가 앞으로 직선이다 표현할 거야. 뭐라 표현한다? 직선. 자, 임원을 선출할 때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한 경우 있단 말이에요. 걔를 호선한다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임원 선출은 직선과 호선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이야. 이상인데 다음에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그럼 다음에 구분은 뭐냐? 회장과 감사와 이사의 선출 방법이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회장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이에요. 자, 회장 선출 방법이요. 다음에 구분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그러면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은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거죠. 직선이다, 호선이다. 직선. 다음에 구분은 뭐냐? 후보자 수에 따라 선출 방법이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후보자가 2명 이상이 나왔다는 거야. 그때 투표 진행합니다. 자, 그때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하겠답니다. 이때는 키워드는 뭐냐? 얼마가 투표에 참여한다. 만약에 10분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자면 그 선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었죠. 아까 동별대표자는 얼마가 투표해? 과반수. 그 선거구 안에서 과반수야. 얘는 전체를 따지는 거야. 그래서 전체 과반수가 투표하라 10분의 이상이지.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우리 시험에 그래서 주안식 같은 숫자 중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투표다, 10분 이상 투표다. 10분 투표고 최다 투표자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에도 투표 진행합니다. 그때도 전체 입주자 등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얼마가 투표하고 10분 이상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산수로 선출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무시하시고 뭐 얼마나 투표 참여 무시하시고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의 선출 방법은 호선 직선 지선. 자 B번을 보니까 위 A에도 불구하고 즉 입주자 등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자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한다. 자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났다는 거지. 호선가라는 얘기야. 자 투표 진행했습니다. 10회 이상의 투표에 참여 안 했다는 거지. 무효가 되잖아. 그땐 호선으로 선출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무시하시고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의 선출 원칙은 직선 호선. 직선의 예가 호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제 감사로 넘어갑니다. 감사. 자 다음에 구분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통하여 선출. 그러면 500세대 이상에도 감사 선출은 호선 직선. 직선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만약에 여러분 주택단지 관리규약에서 우리 단지는 감사를 2명을 선출한다고 박아놨어. 근데 3명이 나왔다는 거지. 투표 진행하라는 얘기요. 자, 전체 입주자 등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얼마가 투표라? 10분 이상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수로 뽑아주면 되는 거야. 얼마가 투표하고 그리고 그중에 다득표자 수로 2명을 뽑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후보자가 선출 필요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자, 2명을 선출하는데 2명이 나왔거나 1명밖에 안 났다는 거지. 그때도 투표 진행합니다. 오케이? 전체 입주자 등 10분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만 선출하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도 호선이다, 직선이다. 직선만 기하세요. 자, 넘어서 자, B번에 보니까 위 A도 불구하고 즉 직선으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그럼 가려보니까 선출된 자가 선출 필요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해서 입주자 대피 구성원 과반선으로 선출한다. 그럼 얘가 호선이지. 호선이잖아. 그럼 이렇게만 기하자는 거예요. 500세대 이상에서도 감사 선출은 직선 원칙, 호선 원칙, 직선 원칙에 얘가 호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 들어갑니다. 이사.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 그럼 이사는 무조건 호선이라는 얘기지. 직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만약에 시험지에서 500세대 이상에서 이사는 입주자 등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이거는 X. 얘는 무조건 뭐니까? 호선. 그렇게만 이해하는 겁니다. 몇 세대? 500세대 이상. 자, 500세대 미만으로 넘어갑니다. 자,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에 구분했다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항상 임원은 동별 대표자 선출하는 겁니다. 자, 다음의 구분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회장 및 감사는 같이 가요. 다음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할 거. 첫 번째,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 자, 그러면 500세대 미만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호선이다, 직선이다? 호선이에요. 호선. 자, B번에 보니까 의 A도 불구하고 즉 호선으로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기억 및 니은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그러면 여러분 단지 규약이 유지될 땐 그때는 직선 가능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500 이상과 반대로 가는 거지. 반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게 듣는 거야. 자, 마지막 이사입니다. 이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선출. 그러면 이사는 세대수 관계없이 그건 얘는 호선이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법주문 그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기하자는 거죠. 자, 500세대 이상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호선 직선. 직선 원칙의 얘가 호선. 500세대 미만에서 회장과 감사의 선출 원칙은 호선 직선. 호선 원칙의 얘가 직선. 이사는 무조건 호선. 근데 직선할 땐 얼마가 투표한 거다? 10분의 이상 투표다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싹 이제부터 상관없어요. 그렇게 선출한다. 선출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만 회장과 감사와 이사로 구성된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넘어갑니다. 여기는 그 임원별로 업무 분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동결대표제의 임기. 근데 얘가 조금 바뀌는데 그냥 기준대로 갈게요. 사업도 바뀌어. 근데 기준대로 가겠습니다. 조금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 동결대표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럼 일행기가 몇이다? 2년. 한 번 할 수 있는 게 2년이에요. 자 그러면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결제 임기는 전제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근데 얘가 좀 이 내용이 조금 바뀌어요. 좀 바뀌는데 이건 무시하시고 일단 일회 임기 몇 년. 근데 이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동결립제 임기를 여름단지 관리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있었단 말이야. 거기서 자 공주법 시행서 직접 2년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자 그럼 시험지문에서 동결대표제 임기는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면 X야. 법령이 정하는 겁니다. 몇 년? 2년. 자, 두 번째 중임이란 것은 임기 횟수를 따지는 겁니다. 임기 횟수. 자, 동결대표제는 한 번만 중임할 수가 있다. 그럼 임기 횟수는 크게 세 가지 제한이 있어요. 단임제가 있고 연임제가 있고 중임제란 게 있어.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가 있어요. 단임이란 것은 딱 한 번밖에 못하는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지. 단임제는 한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자, 연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임할 수가 있다. 연임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두 가지 다 횟수는 제한 없는 거야.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횟수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걔는 연속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띄엄띄엄 횟수 제한 없이 계속 가는 게 연임 규정이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연임할 수 없다. 연속해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연임할 수 없다는 건 연속해서는 못하고 띄엄띄엄 가능하다는 얘기야. 다만 횟수 제한은 없는 겁니다. 오케이? 연임할 수 없다는 게 러시아 대통령 제도지. 푸틴이 한번 대통령 했잖아요. 다음에 대통령 보니까 총리 왔다가 다시 대통령 갔잖아. 그게 연임할 수가 없다는 규정이야. 오케이? 자, 중임 뭐냐? 연속이 되든 띄엄띄엄이 되든 딱 두 번밖에 못하는 게 중임제도야. 몇 번밖에 못한다? 두 번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최대 한 사람이 몇 년까지? 4년까지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뭐냐? 자, 얘가 키워드지. 단임이다, 연임이다, 중임이다. 중임 여기 단임이나 연임이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결대표제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내가 보궐선거로 선출됐어요. 근데 임기가 몇 개월입니다. 이럴 땐 그 중임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중임횟수에 포함시키면 동배자 안 하려고 그러지. 여긴 조금 하고 나서 임기횟수에 포함시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앞으로 키워드가 뭐냐? 2년, 중임, 6개월 이걸 갖고 우리가 정답과 객관식과 주관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에 또 예외가 있어. 중임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얘가 올해 나올 줄 알았는데 올해 안 났었어요. 개정이 됐는데 자, 위린에도 불구하고 즉 중임인 사람은 선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2회에 선출 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제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제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 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다시 동별 패제로 선출될 수가 있다. 원칙은 중임인 사람은 선출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몇 회 선출 공고했어? 2회 선출 공고에 불구하고 그 선거구에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났다는 거야. 그땐 중임인 사람을 선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 선거구에 입자 등 얼마 찬성? 2분의 2가 3분에서 2분의 1로 완화시켜 준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현재 A 선거구에 100세대가 살고 있어. 100세대. 그러면 1세대 1투표권이라 했죠. 자, 근데 만약에 A 선거구에 후보자가 한 명이 나왔어. 한 명. 한 명이야. 근데 얼마가 투표해야 돼? 50 최소한 51세대가 투표에 참여하는 거죠. 가만 투표고 참여하고 그러면 가만 차니까 26세대의 찬성으로만 선출이 가능한 거야. 원칙은
근데 이 A 선거구에 2회 선출 공개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자 중임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땐 얼마가 투표인지 따지지 않는 거야. 무조건 2분의 1 이상. 그땐 50세대 이상 찬성 5대 된가. 몇 세대? 과반수가라 반수야. 그래서 대부분 공직법에서는 모든 의사결정을 과반수 원칙 잡고 있단 말이야. 근데 2분의 1 찬성은 여기 딱 한 번밖에 안 나와. 과반수 아니에요? 과반수와 반수는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 얘가 키워드 된 거죠.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럼 이땐 투표수 제한이 있다 없다. 얼마가 투표했다는 게 아니라 그 선거구 입주자 등의 무조건 2분의 1 이상 찬성 5대만 소출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반수다 2분의 1 이상이다. 2분의 1 이상이야. 근데 여기도 후단에 보니까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무슨 얘기냐? 자, 2회 선출 공고까지는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어. 자, 3회차 선출 공고 들어갔어. 근데 중임인 사람도 나왔고 중임이 아닌 사람도 나왔던 거지. 3회에서는 내 중임 사람은 자격이 상실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왜냐면 이 내용이 500세대 이상만 적용했었거든. 근데 이게 세대 수 없이 가버릇이 모든 세대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야.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시켜주거든. 근데 항상 공법 개통에서요. 개정된 상이 그에 반영 안 되면 다음에 나온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게. 근데 뭐 중요하다지만 입주자 대표 구성은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어디 정답이 나올지 몰라. 해마다 네 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한 거예요. 자, 해임 방법은 나중에 별도 정의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선출 방법에 따라 해임 절차도 다 달라져요. 근데 여긴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정의해 줄 거예요. 간단하게.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의회 선거관리도 해마다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죠.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라? 입주자 등이 구성한가? 왜? 입주자 등이 선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 구성한 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넘어서 이제 다 안 볼 겁니다. 이번 기초과정이기 때문에.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을. 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누구 중에서 입주자 등 중에서 의원장을 포함하여 다음에 구분에 따른 의원으로 구성한다. 자, 그러면 입주자 등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사용자는 자,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지. 아까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동별 대표자는 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선거관리위원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작년도 정답 나왔죠. 다음 중 선거관리위원회 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결격사 나왔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도 있어. 그 결격사에 해당 사람을 대시하고 거기다 사용자를 집어넣었어. 그래서 사용자가 정답을 나왔었습니다. 사용자 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지금 나오죠. 자, 다음에 구분에 따른 의원으로 구성한다. 그 구분이 중요한 거야. 이땐 세대수가 달라져요. 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는 거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답니다. 자, 그러면 최대 인원수 제한은 똑같죠. 근데 최소 인원수 제한이 다르잖아. 그래서 얘는 객관식보다도 주로 주관식에 딱 띄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5와 9를 쓰거나 또는 3과 9를 쓰는 문제가 주로 주관식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왔었냐? 자, 딱 이상과 미만을 제시하지 않고 딱 500세대를 던져버렸어. 500세대인 공동주택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구성하냐 물어봤어. 자, 500세대인 것은 이상에 포함됩니까? 미만에 포함돼? 그러니까 정답은 5와 9가 되지. 근데 의외로 이 문제 많이 틀렸었어요. 시험장 가보니까 긴장된 거야. 이상과 미만이 눈에 안 보였던 거지. 그래서 의외로 여기다 3을 쓰신 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학습 질문에 이상과 미만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 묻는 분, 아 진짜 계세요. 아 별의별 질문 다 들어온다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하죠. 이상은 이쁘니까 얘를 같이 가는 거고 미만은 미우니까 떼놓고 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상은 이쁘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미만은 미우니까 떼놓고 하는 게 미만이다. 이게 시험장 가면요. 사람이 긴장되니까 1 더하기 1이 2란 것도 기억이 안 나. 뭐 이 계산될 것 같죠? 1 더하기 1이 계산돼. 그래서 계산기 무조건 두들겨 해야 돼. 막 1 더하기 1이 2라고 막 의심이 가. 이거 뭐 이렇게 쉬운 질문 왜 나왔을까? 안 그러겠죠? 시험장 가면요. 별의별 생각 다 합니다.
그 평상시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긴 범위만 정해졌잖아. 세부적인 인원은 여러분 단지 관리 규약으로 정하면 돼. 우린 뭐 6명 할 거냐 그건 규약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대위 구성회야.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까지가 구성해요. 근데 지금 맛배기만 한 거야. 하고 기본적일 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에서 이제 시험인 그때 대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 이제 의사결정 하러 가야 돼요. 의사결정. 자, 의사결정 방법이요. 의결 방법인데 이 의결 방법 안에 의결 정족수가 나는 겁니다. 의결 정족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찬수로 의결한다. 자, 얼마 찬성을 의결한다? 과반수 찬성. 이게 법적 의결 정족수입니다. 얼마가 출석했는지 안 따져. 무조건 과반수 찬성이라 해야 돼. 얼마가 출석했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 만약에 여름 단지 입대의 구성원 수가 10명이야. 10명. 규약을 정한 정원 10명입니다. 10명이야. 얼마 찬성? 무조건 6명 찬성을 얻어야 돼. 만약에 7명이 출석했어. 그래도 몇 명? 6명. 얼마인지 출석 안 따. 개정수 없어요. 무조건 의결 정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명이 출석해도 무조건 6명 찬성 얻어야 돼. 얼마가 출석인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무조건 전체 구성원 과반수 찬성. 그러면 입주자 대표인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 X야. 무조건 과반 찬성이야. 그럼 만약에 5명만 출석해서 5명 전원 찬성했어. 의결 못하는 거야. 무조건 몇 명이 출석하든 6명 찬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얘가 중요한데 그럼 지금부터 입대의 의결사항이 쭉 나올 거야. 이 의결사항은 다 얼마 찬성이다. 과반수 찬성이야. 얼마 찬성? 근데 저번 주에 배운 게 있었어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하는 게 하나 있었어. 자,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가입자를 관리처로 재선정해서 수의계약하지. 그때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이재가 없을 때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 이상 찬성 결정하는 거야. 걔는 3분의 1이고 나머지는 다 과반수입니다. 걔를 빼놓고 다 과반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문제가 많이 응용돼요. 자, 여기서 4가지 질문을 딱 뺍니다. 몇 가지 뺀다? 4가지 빼고 거기다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값의 수익액을 딱 던져버린 거야. 던지고 입주자 대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 상이 아닌 것처럼 그때 수익액 끄집으면 되면 돼. 걔만 얼마고? 그리고 나머지는 과반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또 그러니까 뭐 기억부터 계속 의결사항, 법적 의결사항 쭉 제시가 돼요. 이제 나중에 이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할 거예요. 암기해서 다 암기 아니라 여기서 정답이 되는 질문이 있단 말이야. 얘는 워낙 유명한 문제야. 여기면 의결하는 데까지는 입주자 대표의 업무가 되는 겁니다. 의결하는 데까지는 누구의 업무다? 입주자 대표 업무야. 그럼 의결이 끝나면 이 업무를 집행하잖아. 그땐 관리처와 관리사무장이 집행을 해준 거야. 그럼 결국은 소장님은 이 내용을 알아야 돼. 알아야 집행하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여름에 업무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에서 많이 출제하는 것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렇다고 뭐 다 X가 된 게 아니라 여기서 X가 되는 키워드가 있다는 말이야. 걔만 정하면 우리가 쉽게 객관식 정답 다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자, 나목에 보니까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대성의 조정이 있답니다. 조정 누가 하겠다? 입대에서 의결로 조정해 주겠다는가? 입주민 간의 분쟁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의결을 통해서 조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 우리는 23일 때 합격할 거죠? 그래서 소장님 나갈 거야. 소장님 나가서 근무하다가 퇴근하려고 관리사무소 나왔더니 입주민들 간에 멱살 잡고 지금 싸움이 붙어 있어. 소장님 퇴근길에 어떻게 해야 돼? 말리러 가야 돼? 퇴근하러 가야 돼? 그냥 집에 가세요. 아, 퇴근길에 입주민들 간에 멱살 잡고 싸우고 있다는 얘기야. 소장님 퇴근길에 뭐 해라? 퇴근하시라고요. 누가 주장하는 거야? 입주자 대표 주장하는 겁니다. 괜히요. 입주민들 싸움에 휘말리잖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야. 소장님은 고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퇴근길에 어떻게 해라? 퇴근하시라. 누가 주장하는 거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인건비는요. 입주자 등이 관리비로서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럼 노동법 따지면요. 물론 자체와 위탁까지 차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의 질을 갖는 게 입주자 등이 되는 거야. 근로자가 사용자를 지휘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월급 준다 지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퇴근길 퇴근하세요. 다음 이제 의결이 끝날 땐 그때선 여러분이 집행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많이 응용됩니다. 나중에 관리처 업무에 설명할 거지만 자, 이 질문 잘 보시고 2가지를 제가 던져볼 거예요. 온지
X인지 판단해서 크게 대답하세요. 네, 정답은 무엇이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애들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O도 있고 X도 있어. 근데 X가 90%, 10%가 O입니다. 제가 항상 뭐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질문을 많이 안 던지는데 기본서 과정은 수 없는 질문 할게요. O 아니면 X 물어봐. 근데 왜 대답을 안 넣냐 그랬더니 틀리면 쪽팔려서 대답을 안 넣는데요. 그럼 덜 쪽팔려면 X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95%가 X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갑니다.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성의 조정은 관리체의 업무이다. 왜 X예요? 입대의 의결사니까 X야. 자, 다시 들어갑니다. 입주자 등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성의 중에 집행은 관리체의 업무이다. O도 있다고 그랬어. 빨리 나서 그렇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되지만 의결상대에 집행자를 붙이지 않고 관리체의 업무라면 X가 돼버린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의결상대에 하나하나에다가 집행자를 붙여놓고 관리체의 업무라면 그때부터 O로 바뀌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관리체 업무에서 가장 난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 의결상이 있어요. 이 상을 의결할 땐 구성원 얼마 찬성이 쓴다.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요. 지금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봤자 못 알아먹어요. 뭐 장기성이 뭔지 안전관리기 뭔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야. 그건 기초과정 끝나고 기본서 들어갈 때 설명한 거야. 우리는 지금 기초과정은 기본서를 해석하기 위한 능력만 배양시키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회의 소집이 났어요. 그럼 의결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수집하게 돼 있죠. 간단히 봅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관리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수집한다. 그럼 수집권 누가 지는 거야? 회장이고 의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회장 마음대로 수집한 게 아니라 관리 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관리 규약에 보면 단지 규약에 보면 5일 전에 공고해라, 7일 전에 공고하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에 따라 공고하고 수립하라는 얘기예요. 규약에 따라. 다만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내에 입주자 대표를 수립하며, 그러면 다음에 해당할 때는 관리규약에 따라 수립하라, 법령에 따라 며칠에 수립해라. 무조건 14일 수립 가야 되는 거야. 자, 어느 경우냐? 첫 번째,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한 때. 자, 입대의 구성원들이 청구할 수 있답니다. 얼마 이상이? 3이상이 청구한 때만 14일 수립해 주라는 얘기야. 이게 3분의 2 청구 안 했습니다. 수집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한 때. 자, 입주자 등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얼마 이상이? 그땐 며칠에 수립해라? 무조건 14일 내에 수립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야. 막 사례 문제까지 던져버려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문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회장은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원 4분의 1이 청구한 때는 해당일부터 14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 그렇죠? 4분의 1은 3분의 미달되냐? 수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회장은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일부터 30일 내에 수립해야 된다. X죠. 30일이라 14일. 이게 변형 나오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 나죠. 사용자는 입주자 대피 수집 요청권이 있다. 아니, 간혹 O도 있다고 그랬어요. 다 있어 아니에요? 자, 입주자 등이 요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회장 수집합니까 안 합니까? 14일 수집하잖아. 입주자 등과 사용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렇죠? 그럼 사용자도 입주자 대피 수집 요청권 있다면 O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응용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원칙은 누가 수집해야 돼? 회장. 다만 회장이 회의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계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수집하고 회장의 직무대행한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사가 회장의 직무대행 권자가 되는 거야. 누가 수집해야 되지만. 근데 회장이 수집 안 했다는 거야. 그때 이사가 회의를 수집하고 직무를 대행합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반도 없으면 직무대행이 있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감사 간다, 이사 간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감사는 임시회의 소집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단지, 그 내가 진짜 경험했던 거예요. A단지의 회장이 불법을 저질렀어. 그 다음 해임 절차를 하려고 수립을 한 거야. 근데 회장이 지가 잘못했잖아. 수집해 안 해? 안 넣은 거야. 회장이. 그럼 누가 수립해야 돼?
근데 이사도 같이 불법 저지를 보는 거야. 이사 한 명인데. 그럼 감사밖에 안 남았잖아. 근데 감사는 소집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 수집 못했어. 나중에 한창에다가 정계에 해임시켜 버렸지. 응?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소집권은 누구만 있어? 회장과 이사 있고 감사는 소집권 있는 거. 실무에 가면 별별 다 생겨요. 너만 그냥 그렇다는 거 넘어가요. 다음 이제 증거자를 남겨야 되겠죠. 회의록이 나왔습니다. 얘도 뭐 유명한 지문이에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럼 회의록은 누가 작성하는 거다? 입주자 대표 회의 작성하는 겁니다. 작성하여 관리 측에 보관하게 하고. 그럼 보관은 누가 한다? 관리체. 관리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에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한 때는 관리계약으로 점에 따라 이행한다. 그럼 열람 등에 응해 주란 얘기야. 근데 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작성과 보관처가 달라진다. 그게 키워드야. 작성은 누가 하고 입대의, 보관은 관리 주체가 하는 거야. 나중에 배웠지만 임차인 대표회의도 회의록이 있거든. 임차인 대표 회의록은요, 임차인 대표가 작성도 하고 보관을 다 해. 근데 여기는 이원화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응용되냐? 물론 여기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요. 관리 주체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체의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이고 그 지문에 딱 띄웁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이다. X죠. 만약에 회의록에 보관만 나면 O야. 다만 작성이 되면 X. 그건 입대의 업무지 관리체 업무가 네, 그런 식으로 응용 문제. 그래서 문서 관리는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보면 얘는 관리체 업무 인수인계서에 첨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 업무 인수인계 때는 첨부 서류가 있거든. 근데 관리계약도 첨부서에 포함돼. 관리체가 보관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관리체가 보관하더라도 인수인계서에 첨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작성 주체가 아니니까 주인은 누구인 거니까. 근데 관리 업무는 순수한의 관리체의 업무 간의 인수인계라 나중에 첨부서에 해놔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첨부서리가 아닌 것일 때 대표적인 정답이 입대의 회의록이 돼버려. 보관은 관리체도 인수인계 첨부하지 않습니다. 본주인이 관리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넘어요. 여기까지가 의결사항도 뭐 엄청 복잡하면 그냥 간단하게 본 겁니다. 다만 이건 기억하자. 입대의 의결 정수수 구성원 얼마 찬성, 과반수 찬성이다만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결정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 근데 입주자 대표는 어차피 뭐가 중요하다 얘기를 못해. 어느 쪽이 정답 날지 몰라. 해마다 5문제까지 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행기구로서 관리체 들어갑니다. 관리체.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었어요.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매자를 말한다. 관리하는 자인데 다매자는 건 뭐냐?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첫 번째, 자치관리기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체가 된대요. 그럼 자치관리방 때는 누가 관리체가 된다? 관리사무소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 업무 인계 전의 사업주체. 자, 관리 업무 인계 전 누가 관리체다? 사업주체.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 그러면 위탁관리방 있을 땐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체되는 겁니다. 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관리업자다. 근데 이 4번과 5번은 제껴놓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배워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리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탁관리방 있을 때는 주택관리업자가 소장을 선임한다 했지. 선임했잖아. 근데 소장은 관리체가 아니에요. 소장은 주택업자의 대리냐? 그럼 결국은 대리인으로서 소장이 업무 수행하는 거지. 그럼 위탁관리방 있을 때도 소장이 관리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대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자, 넘어갑니다. 자, 관리체의 의무가 나왔어요. 이건 넘어갑니다. 자, 2번에 보니까 관리체의 수행 업무란 용어가 나왔어. 수행 업무. 자, 관리 주체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총 10가지 대표적인 업무를 제시하고 있어요. 10가지. 근데 얘가 이제 2가지 형태의 문제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조금 전에 입대의 법적 의결사항이 있어 없어? 앞에 입대의 법적 의결사항이 있었잖아요. 걔하고 관리체 수행 업무를 섞어. 그래서 입대의 의결사항이냐 관리체의 수행 업무인지 업무 분장하기나. 근데 걔는 쉬운 문제예요. 왜 쉽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국회 같은 업무는 입대에서 하는 거고 행정부와 같은 업무는 관리체 한다면 쉽게 업무 분장이 되는 거야. 아, 국회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상적으로 국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잖아요. 예산 승인 어디서 해줘? 예산 승인. 국회에서나. 그럼 관리비 예산도 어디서 승인하는 거야? 국회 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쉽단 말이야. 다만 여기 안에서 이제 말장난치는 문제가 나올 때 걔는 난도가 있지. 근데 얘도 말장난치는 건 딱 네 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정할 겁니다. 다만 이제 후단에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 경우 관리 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럼 공동주택의 사용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무슨 부분? 공용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은 이 10가지 업무는 무슨 부분에 관한 업무다. 공용문에 관한 업무란 포인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정답 많이 나와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가 관리처의 수행 업무랍니다. 무슨 부분? 맨날라도 얘를 전유로 바꿔서 이걸 X 틀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저번 첫째 시간부터 눈이 강조했잖아요. 공동주택 관리 심의란 것은 무슨 부분에 관리심이다? 공용문에 관리심이다. 그런 개념만 있어도 한 문제 그냥 맞추고 가는 겁니다. 무슨 부분에 관리심이다? 공용 부분. 네, 합니다. 그냥 간단히 볼게요.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업무도 관리처의 업무랍니다. 청소, 경비, 소독, 쓰레기 수거 업무도 누구의 업무다? 관리처 업무야. 그럼 여러분 단지에서도 경비, 청소, 소독, 용역 주는 경우 있죠. 이럴 때 사업자는 입대가 선정하는 거죠. 선정하고 집행은 누가 하는 거다? 관리처입니까? 저 현재 제가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업무 누구의 업무를 했어? 관리처죠. 자, 용역도 관리처가 주는 겁니다. 용역 관리처가 주는 거예요. 누구 업무라 했어? 그렇죠? 그럼 용역 사업자는 관리처가 선정하는 겁니다. 해서 집행도 관리처가 하는 거야. 누구 업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따 나올 거지만 그래서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하는 상이 있고 입주자 대표서 사업자 선정하는 상이 구분이 돼 버려요. 자, 사업자 용역 같은 거 공사할 때 사업자 선정 있잖아요. 입대서 선정하는 상이 있고 관리처가 선정하는 상으로 나눠져. 근데 경비, 청소, 수도, 쓰레기 수거 업무는 누구의 업무라겠어? 관리처. 그럼 용역할 때 사업자 선정은 관리처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용역을 주자하는 것은 입대에서 결정을 해. 우리 용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입대가 하는 거야. 그렇지만 결정 때 사업자는 관리처가 직접 선정하는 거예요. 여기 입대 선정은 500만 원이 과태료야. 이거 계약서 쓸 때도 누구 명의로 할 건지 잘 봐야 돼. 그럼 경비 용역하고 청소년 할 때 계약의 이름을 계약자 당사를 입대위 회장으로 해야 돼? 소장 이름으로 해야 돼? 소장으로 해야 돼. 소장도요. 자치관리 땐 소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의탁을 했을 땐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해야 돼. 의탁관리 했을 때 소장 명의로 계약서 썼다가는 그것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치관리시는 아까 누가 관리처를 했어? 그러니까 소장이 관리처서 소장이 명의로 계약서 써야 돼. 계약 당사자가 돼야 돼. 근데 위탁관리할 땐 주택관리업자 관리처잖아요. 그럼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계약서 쓰는 거지. 소장 명의로 썼다면 500만 원 과태료야. 오케이? 다만 소장의 명의로서 계약서 쓸 때는 반드시 의임장을 받아놔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로부터 대리권 의임장을 받아놔야만 소장 명의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만만치 않아요. 뭐 이름 한번 잘못 썼다고 막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작년도 막 대표적 경기도 소장님도 과태료 많이 묻었어. 의탁관리했다가 의임장 없이 그냥 소장님 이름을 사인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걸린 데 많아요. 왜 의탁관리가 거의 90%가 의탁관리거든. 자치관은 그게 많지 않아요 요즘은요.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요. 갑니다. 자,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입주자 대표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집행기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무슨 기구다? 집행기구다. 그래서 이제 B번이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온 것 중에 하나요. 자, 앞에서 설명했었죠. 입주자의 피의결 사항에다가 집행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관리처의 업무라면 오다 X다. X야. 다만 그 의결 상대에 집행자를 붙여야만 그때부터 관리처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냥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이 업무 10가지 업무 수하고 지금부터 이 10가지 업무 하나하나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이 수행 업무의 하나의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배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관리비도 누가 부과합니까? 관리처가 부과하는 거지. 근데 예산 승인 받아야만 돼. 받아야만 된 거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리처는 다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대부분 벌칙사에 다 부여가 됩니다. 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한다. 그래서 명령에서는 공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관리처서 관리할 땐 일정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거지. 그 원리와 원칙이 공주법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 과정에서 공주법령을 위반해서 관리하잖아. 그땐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부과가 되는 거야. 아, 소장 월급 얼마라고 맨날 과태료 타령하느냐? 법대로 하면 상관없어요. 법대로 안 하니까 과태료 부과받는 거야. 그럼 법대로라는 게 뭐냐? 관리 시무 시간에 배운 대로 하면 상관이 없어. 이해하셨어요? 근데 관리 시무 시간에 배운 대로 안 하니까 과태료 먹는 거지. 여러분들 과태료가 관리주체한테 부과될 때 있어. 그럼 위탁관리방식에는 소장이 잘못해도 과태료가 누구한테 가는 거야? 주택관리업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주택관리업자에서는 어떻게 할까? 소장한테 구상권 청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가 되면 나중에 경쟁 입찰할 때 평가 점수가 낮아져. 소장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받으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공주법령에 따라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배워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와서 첫 번째 회계 서류의 작성 및 보관 및 공개. 뭐 얘도 특이하게 올해는 안 났어. 올해는 자 강행 규정인데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장부 회계장부 작성하는 거죠. 얼마별로 작성하라. 왜 매월 부가 징수하기 때문에 월별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연도 해당 회계연도 종료부터 몇 년간 보관할 거냐? 5년간 보관해야 돼. 만약에 연뒤 월별 작성하지 않거나 5년간 보관하지 않게 되면 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점 벌금. 그러니까 회계장부 작성 보관하면 징역도 갈 수 있어요. 징역. 근데 얘가 500만 원 이하 같아서 형사처벌을 받고 그랬어요. 이건 앞으로 투명한 관리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회계장부를 강화시킨다는 건 그만큼 투명 관리를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키워드는 뭐냐? 얘가 키워드야. 몇 년? 얘가 수없이 3년 바꿔서 정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월별과 5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와서 자 간단하게 이제 지금부터 회계의 시작 전부터 끝난 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우리나라 정부 예산 내년도 거 승인 받죠. 올해 국회 승인하잖아. 그럼 내년도 행정부가 집행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주택도 똑같은 절차가 적용돼. 그래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우리가 관리비 등의 사업 및 예산 승인 받는 겁니다. 회계연도 적용되면 결산 절차를 거쳐야 돼. 그럼 또 간단히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우리가 내년도 2020년도죠. 2020년도야. 자 2020년도 자 기초와 기말이 있죠. 기초와 기말은 언제부터 언제 자 회계연도가 있죠.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1월부터 윤재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1년? 회계연도는 기초부터 기말까지지. 아니에요? 바뀌었습니까? 그럼 기초부터 기말까지 어떻게 정할 거냐? 그건 자유롭게 정할까요? 작년도 법이 개정됐습니다. 배경이 아니라 자, 공동주택은 회계 기준이 우리가 자 공동주택의 특성이 반영돼.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회계 처리 지침을 고시를 해줘. 그 고시에 따라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올해부터죠. 대한민국의 모든 회계연도가 통합이 됐어. 예전 뭐 1월 1일부터 시작한 데도 있고 7월 1일부터 시작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입주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회계연도는 공동주택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다 통합을 시켰어. 그러면 2020년도 기초는 1월 1일이 되겠고 자 기말은 12월 30일이 되겠죠. 아 저도 회계 원리 알아요. 저 자격증 있다고 있어 없다고 있어? 있다고 했잖아. 그럼 회계 원리 시험 봤을까 안 봤을까? 저도 40문제 보고 합격한 사람이야. 제가 이제 9회 때인데 8회 때까지만 과목당 25문제 있어. 근데 제가 시험 보내 40문 바뀌었어. 그것도 공부 중간에. 저는 공부 시작할 때 25문제 보고 공부하는지 시험 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40문제를 바뀌었어. 그래서 8회 때까지만 해도 2년 주기서 이제 9회 때부터 1년 주기 바뀌었었죠. 그래서 막 시험장 가니까 막 책이 없는 내용 많이 나왔더라고. 이건 예전에 25문제로 기본서를 만들었었거든. 근데 40문제 바뀌다 보니까 막 책에 없는 내용 무지개 나왔었어요. 근데 회계원리 몇 점 맞았을까 내가? 민점 몇 점? 민법하고 회계원리 몇 점 맞았을까?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주택가사 시험에서 5과목이 있어요. 5과목에서 유일하게 만점 나온 과목이 2과목이 있어요. 일단 시설개론과 관리심의와 관계법규는 그동안 만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 회계원리와 민법은 만점자 많이 나왔어.
아니 얘는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지 실질적으로 회계연리와 민법은요 범위가 넓지 않아. 한정이 딱 돼 있어. 근데 시설과 관리심과 관계 벌써 민법은 법이 몇 개야? 하나잖아. 관계법규는 법령이 몇 개야? 13가지 법령이에요. 범위 차이가 낮잖아. 법규는 13가지라니까. 관리심은 법률만 50가지가 넘어요. 신문은 그 안에 포함되는 게. 시설기는 막 아파트 가는 거 다 끄집어 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범위가 없어. 그러니까 만점자를 한 명도 안 나왔으니까 세 과목은. 근데 유일하게 회계와 민법은 여러 번 만점 나왔어요. 여러 번 만점. 진짜 나온다니까요. 근데 공부할 땐 되게 어려운데. 뭐 시험장가 보면 저기 뭐야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는 것 같아. 크라운 출판사 문제 뭐. 다 풀어봤던 문제야.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네? 아 묘하게 계산 문제 숫자도 똑같아. 숫자 계산 해결리 숫자도 똑같아 계산 문제가. 근데 서울상에서 대한상으로밖에 못 풀어. 막 묘한 게 이게 회계리에 보면. 응? 만점자 때 있었다기잖아. 회계하고 무슨 과목 무슨 과목? 민법하고 회계리. 제가 본 시험에서 몇 점 맞았을까? 제6기는 얘기 못합니다. 응? 자랑질 좀 해봤어요. 응? 자, 2020년도는 1월 1일 기초가 되고 12월 30일 기말이 돼. 그러면 2020년도 사학기말 예산은 2019년도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사학기말 예산은 누가 수립할 거냐? 관리처가 수립하는 거야. 누가 수립해라? 관리처 수립해서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해서 입대의 승인을 받으면 2020년부터 집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020년도 사학기말 예산은 관리처 수립하는 거야. 그럼 2019년도 11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줘야 돼. 언제까지? 그걸 1개월 전까지 승인받아 서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승인받았죠? 그럼 2020년도 관리비를 집행하는 거야. 근데 그냥 그거에 따라 누가 부가징수 할 거냐? 매월 관리처가 입주자 등에게 부가징수하는 거야. 그럼 누가 납부하는 거야? 입주자이 납부하잖아. 그러면 관리처는 그 납부 내역을 부가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에 공개를 해줘야 돼. 그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을 시민성 K아파트라는 거거든. 전국적인 운영 홈페이지에다 공개해서 입주민들이 그 정보를 알 수도 공개까지 돼. 다음 달 말일까지. 그럼 5월달 관리비 등 내역은 다음 달이니까 6월 말일까지 공개돼. 그 공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 500만 원 과태가 적용되는 거예요. 뭐 관리처면 다 과태료야. 자, 그러면 자 이제 매월 부가징수했죠. 근데 금년에 예치 관리해야 돼. 근데 금융계는 입주자 대표에서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한다? 입주자 대표에 지정하고 이 계좌는 회장의 인감하고 소장의 직인을 복수 등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치 관리할 때도 관리비와 사용료는 공동 계좌로 갑니다. 하고 장선수만 별도 계좌로 따로 예치 관리해야 돼. 여기 부담자가 달라지거든. 관리비와 사용료는 입주자 등이 부담해요. 사용자도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근데 이 장충금은 오직 소유자 부담목이야. 근데 장충은 별도 계좌라는 거야. 그래서 장선추남을 공동 계좌로 예치하면서 사연타석 정답이 나왔던 거야. 그래서 예치 관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집행을 하잖아. 근데 공사나 용역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때 공사나 용역할 때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어. 그 경쟁 입찰을 법에서는 아니 우리가 신문에서는 사업자 선정 지침하기를 국장이 고시를 해주는 거야. 그럼 만약에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적용이 안 되잖아. 근데 관리비를 바로 집행하면 돼 우리가. 근데 사업자 선정 지침이면 사업자 선정 지침 따라 사업자 선정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지의 돈은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요. 뭐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싶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의결을 통해서 승인하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2020년도 끝났어. 그럼 결산 봐야 돼 안 봐야 돼? 결산처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관리처는 사업자 및 결산을 작성하는 겁니다. 회견도 종료해. 왜 회견도 종료? 관리처가 사업시설 및 결산서 회견도 종료 2개월에 입대에게 제출해야 돼. 몇 개월에? 2개월. 그럼 2019년도 사업기밀 예산은 사업시 및 결산 2020년도 2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 결산 입주자에 비해서 2개월은 처분 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회계원리 왜 배우는지 아세요? 이 사업시 및 결산서, 이 결산서가 재무제표거든.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회계를 배우는 거야. 그래서 아파트 돈의 흐름 관계는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이런 거 무시하지. 이 정도 기하는 거야. 사학기밀 예산은 몇 개월 전에 승인받고 1개월 전. 1개월 전. 사업시 및 결산 회견도 종료 몇 개월에 승인받는 거다. 2개월. 이게 시작 전과 끝나니까 이 기본 내용 아셔야 돼요. 세부적인 디테일한 거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사학기밀 예산 회견도 개시 몇 개월 전. 1개월 전. 사업시 및 결산 회견도 종료 이거네.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은 디테일한
내용은 기본소득 같은 할 거니까요. 사학기미 예산 몇 개월 전? 1개월 전. 사학기미 결산 전 몇 개월이다? 2개월 이내. 이건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이건 뭐 주관식도 여러 번 났던 것 중에 하나요. 자, 관리비 등 집행한 사업자 선정 여부터는 잠깐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